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됐고 또 관세 그래서 아무튼 좀 커다란 이벤트 두 개가 갑자기 겹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부진했죠. 예상됐던 주가 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되면은 뭐 당연히 네, 대차 잔고 올라가고 공매도 맞고요. 자, 그럼 좀 지수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일단 코스피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뭐 더 떨어지냐 마느냐 뭐 그걸 맞출 수 있는 점쟁이는 없어. 뭐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보면 돼요. 우리나라 지금 주가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싸냐 비싸냐 이제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과거부터 우리나라 주식은 저평가가 됐을 때 PBR 기준 0.9배 밑에서는 사야 된다. 그게 저점이었거든요. 여기가 0.9배 그 미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2개월 포워드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이제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약간 좀 이제 발작 증세가 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 또 떨어지고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멀리 내다보니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대한민국 주식을 내다볼 때는 야 저거 좀 과소평가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실익이 없어요. 사실상.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보수 관점에서 종목 옥석 가리기를 좀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세도 그렇고 자 4월 2일이면은 뭐 내일이죠. 예정된 상호 관세가 이제 20%냐 20%까지는 아니겠죠. 설마 이제 10%냐 이건데 만약에 20%가 부과된다면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한 0.3%포인트 정도 좀 낮아질 것 같고 수출은 좀 8%면 좀 큰 거죠. 그래서 수출주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있고 중국에 또 수출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중국이 이제 국내 이제 중간 소재를 사다가 제조를 가공을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이제 그런 쪽 분야는 좀 안 좋죠. 뭐 상호관세가 만약에 10%가 부과가 된다, 이게 유력하겠죠. 그래도 수출 성장률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역성장한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에 직접 수출을 하는데 관세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요. 같은 피부 소재 기업인데 보톡스는 의료품입니다. 의약품이에요. 근데 필러는요. 의약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마 리서치에 지금 PM 필러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그건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양리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반대로 보톡스는 의약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양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25%를 매긴다 하면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도 그런 쪽에서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좀 이제 직접 조사를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증권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아니, 여러분들 털어먹으려고. 기관들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입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교육이 축소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국내 수출 기업들은 다른 수출 판로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게 나이스 DMB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해외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국가의 그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업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는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이 축소가 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이 아니면 다른 시장을 개척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신용평가 기업들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해외 기업들의 신용평가. 왜냐하면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해외 기업의 그 법인의 시종평가를 우리가 일단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수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지엽적인 얘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대응을 하자면은, 자, 수출 성장 스토리에 속지 마시고요.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관세에 노출되어 있는 그 종목들은 안 되고요. 미국을 제외한 수출 소비재주, 생산재보다는 소비재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재는 글로벌 교육 축소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그 생산재를 공급하는 경우는 또 걔네들이 또 그 생산재를 가지고 또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쪽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내수도 좋은데 내수 플러스 수출주면 더 좋죠. 허나 가장 안전한 데는 내수 비중이 높은 종목. 최근에 증권가가 작년하고 좀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세 전환을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할 줄 몰랐습니다. 요즘 증권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작년도에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 내수주를 지금 얘기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겠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할 종목은 국내 내수주 중에서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해가 0.5% 정도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올해는 0.25%를 2월 달에 이미 했고, 그리고 5월 달과 한 8월 달 정도 한 두 차례에 이어서 각각 0.25%씩 0.5%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좀 좋은 종목,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는 좋은 종목이 과연 뭐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그 투자의 대가들이 자기가 종목을 고를 때 선정 기준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들이 꼭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맞는 게 있고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대부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내가 그 사업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1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주가가 2배가 올라가야 될 종목을 5% 올라가면 그냥 차익 실현을 합니다. 반대로 5%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사든지 이래야 될 종목을 그냥 손절 라인 지키겠다라 치고 그 좋은 종목을 그냥 매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종목을 매도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거보다 덜 좋은 종목, 나쁜 종목에 손을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는요, 차트 보고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주식 뒤에는 그 기업이라는 게 있고 실적이 있잖아요. 즉 결국 뭡니까? 사업이잖아요, 사업.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업 될성 싶은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그걸 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나와요. 회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똑같거나 비슷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이게 중요해요. 똑같거나 비슷한 상품. 자, 코카콜라 100년 동안 맛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ROIC, 투하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고요. 설비를 다시 교체하고, 즉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제품을 계속적으로 찍어낸다는 얘기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것만큼 안 쓰는 것도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잘 버는 만약에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경쟁사들이 뛰어들 거 아닙니까? 그 경쟁사들이 시장에 진입을 못하게끔 막아낼 수 있는 경제적 해자가 과연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과거 실적이 되게 중요해요. 과거 실적에서 그 기업의 레퍼런스가 나오는 거고, 그 기업의 실력이 과거 실적에서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그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르냐? 안 돼요.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른 산업군에서는요, 신규 경쟁사가 그 자리를 꿰찰 수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산 공정을 바꿔버리면은 그동안 꿀 빨았던 장비 업체들은 다 퇴출입니다. 신규 업체가 그쪽에 새로운 공정을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꼼짝없이 당해요. 변화 속도가, 변화 속도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중요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층이 다양해야 됩니다. 한쪽에서 안 사더라도 다른 쪽에서 살 수 있어야만 안정된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산 최소화가 뭐냐?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우리나라 제조 강국이잖아요. 제조 강국이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제조업은요 돈을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쓰고요. 변동성이 너무 높습니다. 공장이라는 게 사고 뭉치 덩어리예요. 그리고 돈 먹는 하마고. 그래서 자산 최소화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많이 안 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자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베스트.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 IT 기업,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기에 민감하면은 어렵죠. 경기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3%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1.4% 떨어졌잖아요, 지금. 무려 1%가 떨어졌습니다. 2.3%하고 지금 1.5%, 1.4% 지금 일이 나오고 있잖아요. 1년 만에. 경기를 못 맞춘다는 얘기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호경기, 불경기 때에도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이익을 냈는지 이런 기업을 찾는 것은 우리나라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진짜 어려운 기업이죠.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이냐? 이거는 어디에서 가격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시장 지배력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이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회사의 투하 자본 수익률 ROIC라고 그러는데 15% 이상이냐? 그러니까 내가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덜 쓰고도 이 정도의 창출을 했냐? ROE하고 비슷하죠? ROIC가 증가하면 ROE가 증가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산 최소화. 돈 안 쓰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이 여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판왕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매출액과 순이익 두 자릿수 성장, 10%대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는 거 성장주죠. 당연히 뭐 대차대조표 튼튼하고 경영진들이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죠.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걔네들은 회사를 키울 생각이 없고 그냥 연봉 높여가지고 돈 뜯어먹기 바쁩니다. 회사를 키워가지고 배당 수익을 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구조가 돼야지 소액주주들도 좋고 최대주도 좋고 어떤 부를 분배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경영진들이 지분율이 낮으면은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봉만 높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그 지분율이 낮은 기업의 경우 연봉이 높아요. 회사 대표이사, 회장, 최대주주가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PR 같은 거 저평가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자, 이 부분을 다 봤을 때 떠오른 종목들이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그리고 앞서서 자, 국내 내수주입니다. 기왕이면 금리 인하라는 어떤 수혜까지도 같이 걸터 있는 종목이면 조금 더 좋겠죠. 바로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트에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제 기존 회원분들한테 이제 종목을 추천할 때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샀어요. 지난해 9월 달에 이제 9,800원에 매수를 했고, 주가가 이제 9월 달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뭐 6개월 이상 됐죠. 올라가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변동성은 존재하니까. 또 올라가다가 또 차익 매물 나오고, 항상 이제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갔죠. 근데 매도 안 했습니다. 왜? 목표가에 도달 안 했으니까. 저는 이제 이 기업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면서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익률이 한 28%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그보다 더 높습니다. 자, 추천 들어보겠습니다. 이 위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될 종목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종목을 추천하기보다는 공유하겠습니다. 공유. 뭐 추천 그러면 뭐 좀 그렇잖아요. 제가 뭐라고 뭐 추천을 합니까? 그냥 공유. 저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과 공유할 정도로 좋은 종목인 것 같고,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하는 거에 부합되어 있는 종목이다. 처음에 했을 때가 이제 그쵸, 9월 10일 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보겠습니다. 역시나 지난해 9월 달에 예상했던 바로 2024년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2025년도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거고, 플러스 성장 모멘텀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볼게요. 일단 개인 신용정보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성인이라면은, 신용카드와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신용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각 개인마다. 그쵸? 그 신용정보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국내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요,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업체를 꾸릴 때 신고제잖아요. 나 이 사업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건 허가제입니다. 허가제는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왜? 너도 나도 이쪽 시장, 개인 신용 정보 시장에 뛰어든다면은 수많은 기업들이 각 국민의 신용 정보를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위험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한 몇 개 소수 업체들만 이 사업을 영위하게끔만 하고요. 금감원 같은 데에서는 그 소수의 기업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여기저기다가 이제 이쪽 시장에 진출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아까 경제적 해제라는 말이 있죠. 신기업체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게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허가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과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비상장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신용 정보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국내 2위 정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신용 정보 쪽만 보시면 되는데 점유율이 무려 65%입니다. 요거 좀 볼게요. 애들이 과거 10년 전에 빅데이터 사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자회사 나이스 지니데이터를 설립을 했는데, 이 빅데이터를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좋은 데이터는 갖고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만들지 이제 그러다가 광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요게 플러스 알파가 돼요. 네, 실적 성장에. 이 광고 회사 두 군데를 인수했는데, 얘들이 작은 회사였어요. 검색 광고하는 애들인데, 나이스 그룹이 검색 광고하려고 애들이 인수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빅데이터하고 연결해가지고 고마진의 디스플레이 광고 쪽으로 진출을 하고, 고객사들도 그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검색 광고를 그동안 했었는데,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왜냐면 나이스 그룹이 이제 기업 정보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광고 사업을 좀 크게 벌릴 것으로 일단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아주 좋아요. 최대 주주가 이 정도 갖고 있잖아요. 특수 관계자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50% 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나이스 그룹 회장인 얘들 연봉 받아가지고 돈 벌 생각은 안 하겠죠. 회사를 키워가지고 배당률을 높이겠죠. 그래서 얘들 배당률이 지금 3.3%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배당률이죠.
그리고 보면 지분율이 좋은 게 이 종목의 주가를 떨어뜨릴 만큼 차익 매도를 할 만큼의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어떤 기관이 없다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이 없다. 물량 부담이 없다. 제가 보시면 이제 2024년도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된다면은 개인 종목 65%, 기업 종목 16%, 이 자산 관리 같은 경우는 그 채권 추심 뭐 이제 이쪽에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자, 데이터 광고가 이제 이거예요. 이거.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비중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이게 10%가 넘어갈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이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안정성을 봐야 되는 거죠. 무차입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 비율이 지금 없고요. 부채 비율이 뭐 41%밖에 안 되고요. 뭐 재무안정성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100%를 초과했기 때문에 재무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산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참고적으로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제조업이 아니에요. 공장이 없어요. 공장은 사고 뭉치 덩어리입니다. 제 경험상 재고자산에 대한 변동성, 원재료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국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변동,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최소의 자산으로 낮은 자산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 ROIC가 높냐, ROE가 높냐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형자산인데 그냥 자가 건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도 없고 제조 설비가 없기 때문에 사건 사고 불확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산 안전성이 뛰어나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 무형자산 올라간 건 아까 광고회사 인수를 하면서 여기 올라간 거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왕 말 나온 김에 얘들이 ROIC, ROE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자본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죠. ROIC 볼게요. 15 이상이면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장난 아니죠. 80, 90 이게 공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ROE 볼게요. 15가 다 넘잖아요. 그쵸? 이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자기 자본 이익률이 9%가 안 돼요. 8% 정도. 근데 그 이상 2배잖아요. 2배.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계율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이제 개인과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평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 쪽은, 얘네들의 고객은 개인과 기업이 아니라 금융회사야. 그 은행권, 그리고 카드회사, 저축은행 뭐 이런 금융권들이, 개인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를 발급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당연히 이 사람의 신용평가를 보고 대출을 얼마를 해줄지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걸 보고 또 카드에 뭐 또, 그런 사용액, 뭐 이런 부분들도 한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매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게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이제 대출에 대한 조회가 늘어나고요. 카드 발급 뭐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또 소비도 이제는 조금 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금융권을 찾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융권에서는 그 사람들의 신용 정보를 열람을 하는 B2B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나 소비 친화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비재 쪽에 가까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각종 뭐 대출 상품 비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도 당연한 똑같죠. 이게 이제 조달청 같은데 이제 입찰을 할 때 그 기업들 그냥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어떤 기업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라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기업 신용 등급 같은 경우나 평가 뭐 이런 데이터를 물론 이제 금융권에서 미리 이제 보겠죠. 그래서 조달청의 입찰용 뭐 이런 쪽 서류를 띄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두 가지의 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죠. 투자를 할 때 자기 유보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외부에서 자금을 또 조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을 두들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회 건수가 증가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신용 인증을 송부한다. 뭐 한 건당 뭐 4,000원, 9,900원 뭐 이런 겁니다. 뭐 솔루션 컨설팅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뭐 크지 않고 본인 정보를 조회하는데 회원들은 뭐 연간 39,000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 신용 조회를 할 때는 신규는 뭐 25만 원. 뭐 이거는 이제 기술 신용 평가 보고서 뭐 이런 건데 재평가할 때 20만 원.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아까 제가 코카콜라 얘기했잖아요. 100년 동안의 맛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맛을 내는 똑같은 원료를 쓰고 있는 것들을 지금 100년째 주구장창 계속 생산만 하고 있잖아요. 설비에 대한 변경 없이. 물론 노후 설비는 변경하겠지만은 얘네들은 이미 세팅값을 가져난 농구를 가지고 은행권에서 이거를 조회하려고 열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물건을 100개를 만들면은 100개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쵸? 즉, 생산 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비용도 함께 증가해요. 100개를 만드는 거하고 10,000개를 만드는 거하고 투입된 물량이 다르잖아요. 원재료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수량이 증가하면은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데 얘들은 이미 세팅한 값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조회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걸 보는 거예요. 자, 100명이 보냐, 100건을 보나, 100만 건을 보나, 나이스정보통신의 비용이 증가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죽여주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인터넷이잖아요. 사실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비용이 함께 증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이거 조회가 많아진다고 인건비가 증가하나요? 아니잖아요. 미리 세팅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세팅한 거잖아요. 이게. 수작업으로 이거 다 작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즉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금리 인하 시에 조회 건수가 증가하면서 매출 증가보다 매출은 당연히 증가하지만은 그에 비례해서 영업이익 증가폭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리가 높으면 좀 수요가 감소되는 그 특징이 있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그 수요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업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비용 싸움이에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 건데 그 이익 증가폭이 과연 얼마나 크냐 이제 그 문제인데 제조업은 매출 증가에 비해서 비용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 증가폭이 크지 않은데 이 기업은 그렇지 않다 얘기입니다. 실적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저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이제 기업 분석입니다. 실적 분석을 좀 주로 하고 있고요. 정밀하게 분석하는 이유는 이 실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좀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이스 평가 정보가 주가가 여기서 1차 들어올 때 주가가 떨어져도 안 팔았던 이유 뭘까요?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의 확신과 실적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목표가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단타를 치더라도 이런 기업에 단타를 쳐야 돼요. 물리면 들고 가면 되니까. 자, 그럼 주력 사업인 개인정보를 볼게요. 자, 이게 그 전년도 1, 2, 3, 4분기 매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제 분기 보면은 계절적 특수성 없이 꾸준하게 수요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죠.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높죠. 증감률을 보니까 매출 증감률이 소폭이나마 올라가고 있습니다. 1, 2, 3, 4분기 각각 5%, 6%, 8%, 9%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 시에 대출 및 신용카드에 대한 발급 수요 증가 때문에 신용정보 조회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정보를 한번 볼까요? 기업 정보는 2분기 때가 증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2분기면은 이제 4월 달에서 6월 달이잖아요. 이때가 성수기인데 왜냐면 기업의 연간 실적 발표일이 3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죠.
4분기 실적이 다 나와야지 연간 결산 실적이 나오는데 그게 3월 말이고 그러면 4월 달에 그것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정보에 대한 그 열람이 언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 통상적으로 2분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절적 특수성이 2분기가 성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는 별로 안 좋았어요. 1, 2분기가 역성장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4분기부터 뭔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이제 기업 정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수요가 창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건 좀 올해 2025년도 실적 기업 정보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자산관리 쪽 같은 경우는 채권 추심 같은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금리 높고 그러니까 채권 추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우리나라 채권 추심에 대한 1위 기업은 이제 고려신용정보인데 그 기업도 실적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높고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서비스에 대한 매출 증가세가 좀 두 자릿수로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산관리는 이제 채권 추심, 신용조사, 대부업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얘네들이 그 2024년도 3분기에 광고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3, 4분기 매출액이 갑자기 확 올라갔잖아요. 분기 매출액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수하기 전에 그 기업의 분기 매출액은 키워드 광고였거든요. 네이버나 뭐 이런 데다 키워드 광고. 근데 돈이 얼마 안 돼요, 그게. 부가가치도 낮고. 근데 나이스 평가 정보가 그걸 인수하면서 나이스 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스 그룹은 그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공기업을 넘어서는 기업이에요. 제가 옛날에 제가 금감원에 출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금감원 건물에 나이스 그룹이 있더라고요. 나이스 그룹은 민간 기업인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나 그래서 금감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아이쿠 쟤네들은 저희들도 손 못 대요. 쟤네들은 저희들보다도 더 높아요. 왜 그러는지 기성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든 기업이잖아요.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기업 신용평가하는 뭐 그런 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파워가 좀 큰 기업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광고 시장에 진출을 하자마자 곧바로 이러한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죠. 나이스 그룹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룹 내에서 시너지를 내는 거고 과거에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고객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나이스가 인수한 이후로부터 대기업 쪽에 디스플레이 광고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 미디어 쪽 광고가 지금 최근 2년 동안에 싹 죽어버렸잖아요. 그쵸? 광고주들이 광고를 잘 안 하잖아요. 소비 부진이다 뭐다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좀 금리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좀 소비 심리가 조금만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광고주들이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2024년도 전체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되지만은 요것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좀 실적 성장을 좀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연간 단위로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쪽 주력 사업이죠.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7%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기업정보는 역성장을 했네요. 근데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이 성장이 플러스 성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기업들도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되겠죠. 최근에 뭐 설비 투자도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산관리 쪽은 뭐 채권 추심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뭐 그렇게 뭐 기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만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근데 당분간 뭐 이런 흐름이 좀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내심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 이거 광고 쪽이죠.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광고 사업에 진출했는데 무려 연간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266%가 증가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3, 4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올해부터는 1분기부터 실적이 나오겠죠. 1분기부터. 그럼 올해도 성장이 좀 큰 폭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 실적 전체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3분기에서 하반기부터 좋아졌네요. 매출액이 3, 4분기 매출액이 그 전년 동기하고 비교했을 때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했어요.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하반기 때 좀 이제 시작이 좀 본격화됐잖아요. 자, 영업이익 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 성장보다 영업이익 성장이 더 큰 기업인 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왜?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비용이 거기에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액이 조금만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팍 튀어 올라요. 아주 좋죠. 자, 그러면은 혹시나 이러한 영업이익 성장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업이 허리띠 졸라매는 거. 그렇죠. 일순간에 비용 절감을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좀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오래 못 가죠. 그러면은 이 기업이 과연 비용을 절감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매출 대비 크게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영업이익이 순식간에 2024년도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면요. 2025년도는 더 이상 영업이익 성장할 게 없어요. 허리띠를 어떻게 더 졸라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과연 절감시켜가지고 올라갔는지를 보겠습니다. 절감하지 않았어요. 급여는 올라갔어요. 12%나. 성과급 잔치까지 벌렸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좀 떨어졌네요. 외주 용역비 올라갔습니다. 즉 비용 절감 없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흐름이에요. 여기 전체 비용을 제가 이제 그래프로 좀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려봤는데 가장 높은 게 이제 급여. 급여가 이제 37% 높은데 증가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그냥 직원들 뭐 그냥 뭐죠? 뭐 명퇴시키고 그래가지고 뭐 급여 비용이 낮아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영업이익 증가가. 지급 수수료도 그쵸? 35%의 비중인데 성장했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성장이 아니라 올라간 거죠. 즉 비용 절감이 안 일어나면서도 높은 영업이익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게. 이 기업은 영업이익입니다. 이 그래프가. 얘네가 단 한 번도, 그건 거짓말이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번 영업이익이 역성장한 적이 있어요. 역성장. 떨어졌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금융위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래프 자료가 없어서 안 갖고 왔는데, 최근에 2011년도부터 한 3년 됐잖아요. 이때까지 영업이익 보니까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할 때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떨어진 이유가 뭐다? 금리 상승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은 아무래도 대출 받는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껴가지고 대출도 안 하고 또 소비도 부진하고 그러니까 카드 발급도 잘 안 받고 그러니까 신용정보 조회 건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유 있는 영업이익 하락이었습니다. 그 뒤에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튀어 올라갔죠.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15년 만에 일어난 이벤트였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주차트 떨어진 거 금리 인하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럼 이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됐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 반등할 수 있겠죠.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올해 2월 달에 0.25% 한번 인하를 했고 그리고 업계에서는 5월 달과 8월 달에 한 두 차례 걸쳐가지고 각각 0.25%씩 0.5% 인하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 궁극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얘네들의 조회 건수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수출주가 아니잖아요. 순수한 국내 내수주에다가 고객은 국내에 있는 수많은 그 저축은행, 신용카드, 제1금융권 뭐 이런 데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소비 친화적 그런 쪽 기업이고 그리고 뭐 제조업도 아니고 원재료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실적을 볼게요. 2011년도부터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다 갖고 왔어요. 자,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죠. 근데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수익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비용이 함께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때
예, 떨어진 것은 이제 금리 상승 때문에 떨어졌고, 근데 2024년도 금리 인하 0.5% 금리 인하하자마자 곧바로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2025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지겠죠?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올라갔던 이유는요,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경쟁사가 이쪽 시장에 뛰어들면 가격 경쟁을 하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은행한테 독점적 지위를 갑질을 못 하잖아요, 애들이. 경쟁사가 많아지면 이제 금융권에서는 경쟁사가 많네. 야, 그럼 입찰을 시켜버려. 그래가지고 가장 싸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사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가격 경쟁이거든요. 근데 경쟁사가 안 생기잖아요. 법적으로 그냥 이게 허가제잖아요. 법적으로 허가제. 허가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가 되게 중요한 게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성장에 좋아. 근데 네가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경제적 해자라는 게 뭐냐면은 성에 그 나무 말뚝 같은 거 뾰족하게 찍어가지고 그 성벽 막 못하게끔 하게끔 이렇게 방어를 하는 방어 기지거든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냐? 성장을 방어할 수 있는 거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은 주가 조금 떨어진다고 주식을 내다 팔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2025년도도 증가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은 구조적으로 이 기업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수익이라고 보통 불려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마찬가지죠. 자, 매출액이 10%가 증가했어요.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매출액이 10%가 증가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한 12% 정도 증가?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 때문에 매출액보다는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3배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성장의 3배. 왜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출이 증가한다고 비용까지 함께 비례해서 증가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볼게요. 동사는 사업 특성상 데이터 가공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약간 좀 차원이 좀 다르지만 아무튼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데이터 가공, 신용 정보죠. 이 데이터 가공에 대한 원가율 상승이 미비해요. 반면에 매출이 증가하면 그것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흐름이랍니다.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보통 그러는 거죠. 이게. 이 원가율이 모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자, 인건비는 매출 증가한다고 급여가 더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매출 떨어진다고, 야, 매출 떨어졌으니까 너희들 급여 10%씩 삭감. 이거는 양아치 회사나 그렇지 보통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정비예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한 원가인데 인건비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지급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결국은 매출 성장한다고 그래가지고 비용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율은 낮아졌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10% 증가하면 영업 비용이 7% 정도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죠. 순이익도 좋아졌죠. 자, 앞으로 그럼 성장 모멘텀을 보겠습니다. 아까 좀 광고 사업을 제가 주목하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광고 회사를 작년도 5월 달에 두 곳을 이제 728억 주고 인수를 했어요. 순전히 자기 돈 가지고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3분기부터 연결이 됐는데, 원래 광고 회사는 인수했던 두 개의 광고 회사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검색 광고였습니다. 이게 마진율이 낮아요. 예. 근데 이제 나이스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업들, 걔네들 진짜 작은 기업들이 아니고 큰 기업이잖아요. 다 누구예요?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를 한다든가 컨설팅 같은 걸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이 나이스 지니 데이터라는 10년 동안의 빅데이터를 모으는 게 있습니다. 얘네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광고 회사를 말씀드릴게요. 광고 회사는 광고물을 제작해주고 끝나는 회사가 안 돼요. 그건 경쟁력이 없습니다.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거야? 그러면 그 광고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가 누구를 타겟으로 노출시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얘네가 갖고 있는 그 컨설팅 데이터가 뭐냐면 상권 정보. 얘들이 신용카드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약에 20대 여성들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홍대에서 무엇을 제일 많이 사느냐, 옷이냐, 화장품이냐,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상권 정보를 갖고 있고요. 고객 정보를 갖고 있어요. 소비 업종이 뭐고, 패턴이 뭐고. 그래서 그 광고주들한테 이런 부분을 컨설팅 하면서 마케팅을 이제 대행을 해준다는 얘기죠. 거래 품목 정보도 있습니다. 포스 시스템이 있고, 뭐 이렇게 편의점,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분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밖에 없을걸요? 이거 제공할 수 있는 데가 국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업체가 우리나라 광고 대행사 중에서. 없잖아요. 대충 이 광고를 어느 지면에다가 광고하니까 클릭 수가 높아진다. 이 정도 미디어 랩사 정도만 하지 이런 로우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이제 주장입니다. 나이스 그룹과의 시너지 때문에 이 광고주들, 금융회사들이나 다른 쪽들 이게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인수하자마자 그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이거 올라가 보세요. 3월 달서부터 실적이 연결됐는데 3월 달에 3분기 때 인수했거든요. 매출이 그냥 확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올해 2025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높이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규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제 거래선이 좀 더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플러스 알파로 실적 성장의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 또 하나 이제 서비스 코드와 이것들은 이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크로스를 막 하면서 신규 상품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대한 신용평가라고 좀 이제 어려운 말인데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금융기관이 또 수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상품을 약간 좀 세분화시킨 거죠. 세분화시켜가지고 이쪽에 니즈가 있는 그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구할 수 있는 뭔가의 그 서비스, 또 금융기관의 플랫폼 서비스 여러 가지 한다. 그리고 또 해외 진출 이슈도 있어요. 이건 당장 실적에 이제 반영되는 건 아닌데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기업 신용평가나 개인 신용평가 발달을 되지 않았잖아요. 특히 이제 후진국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쪽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이제 뛰어든다. 이제 이런 쪽이 있습니다. 얘들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인 신용평가, 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 국가에 적용하면 되니까. 자, 이제 국내 금리를 좀 볼게요. 과거에 우리나라 금리가 1%대였지 않습니까? 그쵸? 1%대였는데 지금 3.5%, 작년도 7월달 기준입니다. 3.5%는 정상적인 금리는 아니죠. 이땐 물가가 높았을 때였고, 그쵸? 근데 지금 뭐 물가도 좀 안정화돼 있고, 소비가 부진하니까 그런 거죠.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9월 달에 한번 0.25% 이제 인하를 했고, 그리고 11월 달에 한번 또 0.25%를 또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올해 2월 달에 또 0.25% 한번 인하를 했고, 그래서 업계에는 지금 소비가 좀 부진하고 자영업자들 지금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리를 한 5월 달하고 8월 달 두 차례 걸쳐가지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 물론 이제 가계부채, 뭐 이런 집값 상승 속도 이걸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지금 사고를 한번 크게 쳤죠. 예? 저는 그 뉴스 보고 저는 믿지를 못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왜냐면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니까, 물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그 방이 아니니까, 철저히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정신 나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안 그래. 아니나 다를까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곧바로 사과해가지고 좀 이제 이게 좀 처리가 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튼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그 속도를 어떻게 좀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약간의 변수 좀 존재할 것 같은데 올해 한 0.5% 정도는 낮출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제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좀 심해져 버리면은 좀 외국인들이 막 떠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떠날 외국인 다 떠났어요 이미. 근데 이번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외국인들도 서서히 이제 국내 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오늘 외국인이
좀 3,900억 정도 코스피 팔고 나갔습니다만은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할 수 있는 뭐 폭이 넓어지니까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떠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는 뭐 계속적으로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나이스 평가 정보는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 기업과 개인의 시정평가 조회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양상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은 증가할 것 같다. 배당도 좋아요. 지금 배당액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주당 배당이 140원에서 계속 연간 계속 올라가죠. 이게 뭐냐면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특수 관계자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5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연봉 많이 받아가지고 돈 타는 것보다도 기업을 키워가지고 배당금을 높여가지고 배당 수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익을 소액 주주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거잖아요. 좋은 거죠. 460원이면 괜찮죠. 그리고 2025년도 올해 발행 주식 수의 한 1% 정도 자기 주식으로 좀 소각할 예정이다. 그럼 배당은 더 증가하겠죠. EPS는 더 증가하고요. 1%밖에 안 되지만은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해서 부를 분배하는 이제 이런 행위를 보고 또 신뢰하고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올해 이제 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잖아요. 1분기하고 2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일단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영업이익은 1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 17%의 증가, 2분기는 15% 정도의 영업이익 증가폭이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률은 좀 있으면 20%대를 찍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뭐 우량 회사죠.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 큰 변수는 없어요. 아세요? 그 제조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제조업 같은 거, 장치산업. 실적 전망치 이렇게 나왔는데 막상 실적 뜯어보면 개판이에요.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 오르고 뭐 또 공장 가동률, 생산 가동률이 떨어지고 고객사가 무슨 재고 조정을 한다 그래가지고 주문량이 다 감소하고 별의별 변수가 다 생기는데 이 기업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직원 뽑아가지고 공장 없이 자사 건물에서 그냥 데이터 가공하는 거잖아요. 비용에 대한 변수가 이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2분기가 성수기네요. 이게 이제 기업 정보가 이때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4, 5, 6월 달 특히 이제 3분기 때 결산 실적이 4분기 실적이 3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4월 달에 이제 기업에 대한 시종 정보를 조회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니까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연간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좀 올라갔죠. 여기서 수익성은 금리 인상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다시 수익성 회복과 성장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EPS는 연평균 18%의 성장을 보이는데 잠깐만요. 적정 주가는 주가가 좀 변했기 때문에 엑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지금 과거 2011년도부터 최근 2025년도 추정되는 데까지 PR을 좀 갖고 와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025년도 실적 전망 요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요건 이제 지난해 거. 올해는 요 정도는 올라갈 거야. 10% 정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주가가 오늘 주가가 나이스 평가 정보가 12,200원. 이렇게 하면은 네, 주가 상승이 앞으로 적정 주가까지 이제 44%의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올해 안에. 그런데 배당 수익률도 3.8% 이거 다 더하면은 뭐 거의 5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과거의 이제 PR 흐름인데 좀 크게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목표 PR 12.5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약간 개인적인 견해가 좀 이제 들어가요. 증권사들도 개인적인 견해.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치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목표가에 대해서는 증권사마다 좀 다른데 12.5배면 어떻습니까? 12.5면은 여기에요. 이제 과거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025년도 PR이 최근 15년 동안, 14년 동안에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 저평가 아니냐. 아무리 좋은 기업, 성장하는 기업도요, 비싸게 사면 아무 짝에 쓸모도 없습니다.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유통업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도매가에 물건 띄워가지고 소매가에 넘겨야지 우리가 마진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가를 볼 때 이게 도매가냐, 소매가냐를 봐야 돼요. 도매가예요. 우리가 마진을 챙길 수 있는 금액이에요. 왜? 과거 14년 동안의 PR 흐름을 봤을 때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 가장 싸요, 지금이. 그쵸? 2011년도가 그 뒤로 쌌잖아요. 더 싸잖아요, 지금. 그러면 첫 번째, 저평가가 최근 14년 만에 가장 낮은 저평가가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부터 목표가에 대한 흐름이에요. 12.5면은, 여기. 이렇게 14로 줄 수도 있어요. 과거의 평상시 14 정도는 나왔어요. 14로 줘볼게요. 14? 15? 15 정도는 됐네요. 그렇죠. 15 정도. 15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15. 73%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목표가를 불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주시장이 안 좋잖아요, 지금. 현실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1년 안에 70%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좀 기대하기는 좀 됐으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는요,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아요. 특히 개인들은 왜? 기관놈들이 팔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이 정도 17,600원 정도면은 주가를 보시면은 17,600원이면 여기입니다. 17,500원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을 열어두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 자, 우리가 아까 그랬죠. 사업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살까? 이 생각을 해요. 매입 단가를 낮춰가지고 왜 목표가는 저 위에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더 낮게 사면은 기대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주가 떨어지면 손절이 아니에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꾸 손절 라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수입니다. 사업을 모르고 적정 주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손절가를 제시를 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주식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가 지금 50대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손절가 제시하고 지금 그건 뭐냐면은 묻지마 투자예요. 딱 그거예요. 이평선 보고 정배열에다가 뭐 수급도 좋고 어쩌고 저쩌고 재료도 있고 한번 투자하자. 에다가 아님 말고 손절. 이건 투자가 아니고 투자가 아니고 게임이잖아요. 그거는 게임할 라인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주식으로 게임할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업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사업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리포트가 한 30페이지가량 되는 이유가 그 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걸 조사를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나이스 평가 정보를 만약에 배우게 됐잖아요. 그럼 다른 평가 정보 회사까지도 다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굉장히 쉬워요.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비교 평가하면서 그냥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